자, 원격 수업 3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4번 문제까지 좀 수행을 해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4번 문제, 자, 이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파악해보자 라는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괄호 1번에 보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작품에서 찾아 정리해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자,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말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역설법, 자, 모순되는 시어의 어떤 병치를 통해서 자, 문학적 진실을 이끌어내는 표현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람이 아닌 것에 사람에 빗대어 자, 제시한 부분이 있었고, 자, 모순된 어떤 표현 기법을 제시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기법을 우리가 중학교 국어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의인법, 그렇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지난 시간에 자, 모순되는 시어의 결합 또는 병치를 통해서 자, 주제를 극대화하는 또는 문학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문학적 표현 기법 뭐라고 배웠죠? 역설법.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보라는 거예요. 선생님 시간을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 구절만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의인법, 의인화된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어떤 부분들이었죠? 네, 추상화된 관념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추상화된 관념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분. 자, 우리 시 다시 넘어가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그래서 화자 나가 슬픔으로 치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너는 기쁨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슬픔과 기쁨의 어떤 요소를 인격화해서 사람인데 표현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말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이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을 보고 자, 예시 답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시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자, 슬픔과 기쁨을 사람인 것처럼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슬픔은 이제 기쁨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자, 치환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자, 그 밑에서 한 7번째 행 정도에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는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 슬픔이니까 자, 슬픔은 기쁨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의인화된 어떤 표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고 자, 슬픔과 기쁨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화된 표현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자,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사람. 자,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인격화. 자, 인격화였다. 인격을 부여했다고요.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격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인격을 부여했다. 인격을 부여한 이러한 문학적 수사법을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기쁨, 슬픔이라는 추상적인 관념화된 정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인격을 부여한 문학적 표현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문학적 진실이 내포되어 있는 역설법이 자,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문학적 이제 시를 감상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느 부분이었죠? 어느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일상적으로 사랑은 일반 대중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미지고, 자, 슬픔은 일반 대중들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서죠. 자, 그 정서를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자, 결합을 시켜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슬픔보다는 사랑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죠. 자, 그리고 슬픔은 자,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와 정서로 받아들이자. 자, 그 부분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결합을 시킨. 즉,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인 듯하지만 여기에는 작가의 자, 진실된 의미, 자, 곧 주제의식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이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자, 긍정적 이미지와 자, 슬픔이라는 자, 부정적 이미지 결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자, 보면 소중한 슬픔. 자, 소중한 슬픔이라고 해서 소중한이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자, 긍정적 이미지가 슬픔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자, 수식해주고 있어요. 소중한 슬픔이라는 수식을 해주고 있죠. 꾸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이 여기에서 피수식어죠. 소중한이 여기서 피수식어. 아니다. 이 부분은 크게 뭐 여러분이 쓸 필요는 없겠어요. 수식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소중한 슬픔에서 소중한이라는 어떤 부분이 슬픔을 꾸며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모순형용이라고 해요. 자, 모순형용 기법이라고 해요. 모순형용. 자, 이러한 어떤 표현을 우리가 모순형용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배웠던 역설법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소중한이 수식어고 자, 슬픔이 여기서 피수식어예요. 그래서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어떤 모순된 표현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것을 역설법이라고도 하지만 이 부분에 초점을 둬서 모순형용이라는 문학적 수사법이 적용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에 있는데 그 둘의 관계가 모순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슬픔은 대중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거를 소중하다고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시어가 결합되면서 일반 대중들은 슬픔이 왜 소중할까? 슬픔이 왜 소중하지? 라는 어떤 낯섦을 느낀다는 거죠. 그 낯섦을 느끼는 것이 지난 2강 때 선생님 설명드린 낯설게 하기 기법이에요. 낯설게 하기 기법이 적용되면서도 자,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가 모순된 표현이기 때문에 역설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순형용 또는 역설법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자, 문학적 의인법과 역설법이 적용된 부분들을 공부를 잘 해 놓으셔야겠고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넘어가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1번에서 설법은 표현 방법이 주제를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이런 어떤 의인법과 자, 역설법이 즉 모순형용의 기법이 주제를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당연히 주제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겠어요? 아니면은 기여하지 못하겠어요? 당연히 기여를 하겠죠. 왜냐하면 특히 일단 역설법에는 시인의 어떤 진실이 내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진실은 뭘까요? 이 역설법이라는 문학적 표현에 담겨있는 시적 진실은 뭘까요?
촬영한다고 해서 긴장하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그 1학년 10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녹화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180도 바꿔버림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중들의 인식이 전환을 유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슬픔의 가치가 부정적이보다는 주변 이웃들을 되돌아보고 소외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가치 인식의 변화를 준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주제의 어떤 형상화에 기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했다. 의인화해서 대화를 건네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깨달음, 즉 주제의식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대화를 건네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 또는 좀 더 그 부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대화의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역설법 같은 경우는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뒤집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여기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당연히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어떤 평소의 관심을 말하겠죠. 그 관심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인식과 자세의 변화까지 시인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어요? 아니에요? 반이 너무 차분하고 굉장히 모범생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면 지금 학습활동지 1번인데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점관리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우리가 배운 이 시를 통해서 서점관리의 여러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시간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서점관리를 선생님이 설명할 때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뭐였죠? 두 가지 지점을 강조했었는데 첫 번째는 네 가지 문학관례 설명하면서 서점관리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요? 율격, 운율, 리듬감을 강조했었죠? 율격과 리듬감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문학작품에서 시라고 하면 노래라고도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격 형성, 리듬감을 형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사음보 율격, 내호흡 단위 율격이라든가 아니면 반복되는 어떤 구절을 통한 리듬감의 형성이라든가 또 뭘 배웠죠? 또 두 번째 지점으로는 함축적이고 압축된 시어의 표현을 통해서 좀 더 참신한 어떤 문학적 심미성을 가져다 준다라고 했죠. 그런 어떤 부분들도 배웠고 다양한 어떤 비유와 상징의 표현들 비유법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의인법이라든가 또 역설법이라든가 이런 문학적 표현들이 시의 주제 형상화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라는 건데 일단 여러분이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런 부분들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가상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시 감상 방법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화자의 개념을 정의 내렸었죠. 자, 시인이 주제 형상화를 위해 내세운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허구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 시인이 새롭게 만들어낸 인물이었죠. 그래서 자, 그런 어떤 허구적 가상의 존재가 존재한다. 자,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가상의 존재인 시적 화자가 존재하고, 자, 시적 화자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사전적 의미가 아닌, 자, 방금 말씀드린 압축적이고 축약된 함축적 시어를 드러낸다고 했죠.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활용하죠. 자,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표현 방법. 자,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비유와 상징의 문학적 표현 기법이라든가 역설법이라든가 그 밖의 다양한 시적 장치를 통해서 조금 더 주제 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죠. 시인이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말씀했죠. 자, 운율이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율격, 리듬감을 강조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리듬감이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서정관례의 어떤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호승의 작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직 쓰고 있나요? 쓰고 있어요? 쓰고 있네요. 자, 3번 20쪽으로 넘어가 보면 다음 글을 읽고 문학작품 전체의 구성 요소의 관계를 이해해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문학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문학작품이 시의 한정지면 시의 구성 요소가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서사문학관례 소설이면 소설의 구성 요소가 있을 거고, 자, 우리가 배웠던 희곡이나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가 또 따로 있을 거고, 교술관례, 자, 일기문이나 편집글, 수필의 구성 요소가 각기 다르죠. 자, 그래서 일단 3번에서는 어떤 문학 관례의 어떤 구성 요소를 의도하고 지금 제시를 했는지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인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그 가운데 예술은 표현 욕구가 반영된 주요한 활동이다. 선생님이 문학의 관례 정의를 내릴 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문학의 정의를 좀 길게 설명했었죠. 자, 그랬을 때 문학은 예술이다라고 설명했었어요. 자, 문학이 예술인데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예술 작품은 문학적인 어떤, 자, 문학이든 문학이 아니든 심미적 감수성 또는 심미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한다고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자, 뭐 공연 예술이면 공연 예술, 또 우리 언어를 매개로 한 문학 작품 같은 예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개로 하는 것들은 다르지만, 자, 우리 마음속의 아름다움을 좀 심미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데 모두 기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술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마음속의 아름다움을 전달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본래 형태가 없는데 예술가는 여기에 미적 질서가 담긴 구체적 형태를 부여해서 예술을 창조한다. 자, 우리가 배웠던 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비유나 상징, 그 밖의 문학적 표현 기법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특정한 형상을 갖도록 만듭니다. 마음속에 특정한 형상을 갖도록 만드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라는 말 많이 쓰죠. 이미지라는 게 심상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 이미지라고 하면 긍정적인 형상을 말하고 심상, 부정적 이미지라고 하면 부정적인 마음속에 맺힌 상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표현이 마음속에 맺힌 상이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심상의 어떤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하면 우리 눈에 보이듯이 형상하는 걸 시각적으로 형상한다고 하고 다른 어떤 감각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후각적으로 형상하겠다 냄새, 촉각적으로 형상하겠다 촉감, 자, 맛, 미각, 자, 이런 어떤 다양한 우리 감각들로 형상화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형태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문학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형상화라는 어떤 과정인데, 자, 생각과 감정을 소리 형식으로 자, 소리 형식 형상화하면 음악이 되고, 색채와 형태 형식으로 형상하면 미술이 되고, 자, 몸짓으로 형상화하면 뭐예요? 무용이 되듯이, 자, 이 부분이죠. 자, 언어의 형식을 빌리면, 자, 언어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문학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을 문학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자, 언어로 형상화, 즉 언어로 표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학이라는 예술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문학은 언어라는 형식을 벗어날 수 없는 예술이다. 자, 그런데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형상화한 문학이 되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문학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나 진실과 같은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 중요하죠? 자, 문학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나 진실. 전제 조건이에요. 문학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첫 번째, 개인이나 공동체의 아름다움 또는 진실과 같은 가치 있는 내용. 자, 전제 조건이 이렇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문학으로 성립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야. 건 두 가지. 그러니까 언어를 매개로 해서 풀어쓰기만 하면, 즉 감정을 표출하기만 하면 그것이 예술이 된다, 문학이 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상태나 아니면 특정한 주제의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문학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사회적 진실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자, 심리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거나 그런 어떤 요소들이 그 해당 언어 형태에 내포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문학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글씨가 작아요? 저거 성립이에요? 문학으로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 문학으로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 선생님이 글씨가 조금 약간 이제 정자가 아니라 흘림체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어릴 때 이제 서예를 배웠는데 서예 흘림체까지 배우다 보니까 흘림체의 어떤 양식이 그대로 필기에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막 진짜 흘림으로 많이 쓰죠. 다 녹화된다고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네. 다 이제 보여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전제 조건들 하에 또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라는 형식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예술, 정의를 한 문장으로 내려줬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라는 형식으로 형상화한 예술이다. 자, 문학의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이 부분은 문학의 정의. 자, 그래서 다시 말해 문학 작품은 언어라는 형식. 자, 문학 작품은 언어라는 형식, 그다음에 가치 있는 주제라는 내용, 자, 형상화된 표현이라는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해서 세 가지를 드러내요. 언어라는 형식을 매개로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치 있는 주제를 전달해야 하며, 자, 세 번째 형상화된 표현. 그러니까 자, 뭔가 마음속에 맺힌 상이라는 구체적인 형상. 자,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다른 감각으로 형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구체화해야 그것이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렇다. 그러니까 형식, 내용, 표현의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형식과 내용과 표현이라는 요소인데,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을 문학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자 문학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언어 형식과 형상화된 표현을 포괄하여 형식이라고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문학이라고 하면 방금 여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용, 형식, 표현을 갖춰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가가 또는 시인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내용이라고 하고, 형식과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을 합니다. 왜 형식이라고 하면 산문에서는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 소설에서는 발단,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그 구조와 형식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현대시에서는 형식과 표현이 거의 동일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형식과 형상화된 표현을 포괄한다라고 한 거고요. 자 그다음 보면 문학의 각 구성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문학 작품 안에 녹아 있는데 이를 유기적 관계라고 한다. 자, 이런 부분들은 추상화된 진술이니까 크게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적 관계라는 것은 내용 분리, 형식 분리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내용과 형식이 조화롭게 구성되어서 자 문학이라는 예술 작품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 메시지만 전달하면 그거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다양한 문학적 수사법이라는 형식과 결합했을 때 하나의 문학 예술 작품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 내용을, 즉 유기적 관계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은 여러분이 따로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자 문학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냐. 자 보기에 이미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문학은 내용, 형식, 표현으로 구성된다. 내용, 형식, 표현으로 구성되는데, 자 여기서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된다고 표현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이 형식과 표현을 우리 시에서는 동일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했죠. 자 형식과 표현을 동일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어디에서? 특히 시, 즉 서정 관례에서. 자 서정 관례에서 이 형식과 표현을 동일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용, 형식, 표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 그냥 간단하게 자 문학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된다라고 이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된다라고 하기도 한다면 내용과 표현으로 구성된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그러면 정호승이 이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느냐. 자, 이 부분을 살펴보자는 건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보면 이 정호승이 작품에서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평소의 관심과 그들에 대한 배려, 또는 평소의 인식이, 그러한 인식이 부족했다면 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보이려는 태도를 갖추자는 건데, 그러한 내용이 자 문학적 수사법인 형식의 요소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같이요.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네. 머리를 많이 쓰기 싫어하는군요. 그래서 같이 아까 살펴본 게 자 문학적 여러 표현 기법들과 내용의 어떤 결합을 이미 다루긴 했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뭐 길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픔의 기쁨에게라는 시가 내용적 요소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표현적 요소도 이미 배웠어요. 근데 그것의 어떤 결합이 어떤 문학적인 효과를 거두느냐,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피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이 작품은 슬픔의 가치와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 그래서 슬픔의 부정적 인식의 일반적 통념에서 벗어나서 슬픔이 부정적인 것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슬픔의 상황이, 자, 소외된 이웃들이 평소에 느끼는 감정들이니까 그런 감정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 그들을 따뜻이 포용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에서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겁니다. 슬픔이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 주변의 친구들도 한번 돌아보고, 자, 특히 학급에서는 어떤 친구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나, 또는 또 힘들어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고 하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갖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나 살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돌아보기 쉽지 않지만 그런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자, 그런 가치 있는 내용을 시라는 형식을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자, 또한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라든가 운율이라든가 의인법, 역설법 등을 활용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 부분 아까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자,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와 형식을 통해 이에 어울리는 적절한 표현으로 활용하여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이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런 핵심 부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슬픔의 가치와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 이러는 내용적 요소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 운율, 의인법, 역설법 등의 형식, 즉 표현을 동원하였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 라고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서정갈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소단원 마무리를 잠깐 살펴보고 두 번째 서사갈래 2에 그 중에 이태준의 달밤이라는 소설 작품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